태수야, 잠깐 이리 와보게. 대성이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야, 날 좀 데리고 나가주게. 아무도 모르게. 대성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부탁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날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15년 동안 묵묵히 정원을 가꾸며 살아온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들.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경기도 광주의 어느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고풍스러운 저택, 그 넓은 정원에는 오늘도 조용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김대성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원사 윤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55 나이의 그는 이 저택에서 정원을 관리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과거 시골에서 교사를 했던 이력이 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풀을 다듬고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일 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그의 성격 때문인지 대성 회장도 다른 직원들보다는 태수를 편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그래, 태수야. 오늘따라 정원이 유독 아름답구나. 대성은 짧게 대답하며 다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인간관계에서는 늘 냉정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정원사 앞에서만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현이 아내 홍미경과 함께 저택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50살의 재현은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46살의 며느리 홍미경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며 있었어요.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녀는 늘 시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성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미경이 재현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제는 요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넓은 저택에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힘드시잖아요. 순간 정원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난 아직도 혼자 있을 만하고 난 여기가 제일 편하다. 대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그는 다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기도 어려우시고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대성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재현과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재현 부부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대성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잠깐 이리 와보게.
대성이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대성 앞에 앉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야, 날 좀 데리고 나가주게. 아무도 모르게. 대성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부탁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날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대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태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윤태수는 대성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이 저택에서 정원사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대성의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이가 그놈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어. 다 유산 때문이야. 대성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며느리가 내게 서류를 가져왔어.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면서 내게는 그냥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라고 속였지.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사인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냉정해 보였던 재현 부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재현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서류 뒷장에 요양원 위임장까지 붙어 있었다고. 내 재산을 모두 재현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대성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놈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죽기 전에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태수는 대성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확실하다고. 미경이 그년이 전화하는 걸 내가 들었어. 이번 주 안에 서명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러더라고. 대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태수야, 제발 나를 도와다오. 나는 저놈들 손에 죽고 싶지 않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대성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성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성은 몸이 많이 약해져서 혼자서는 걷기가 힘들었어요. 태수는 대성을 등에 업고 천천히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고맙다, 태수야. 정말 고맙다. 대성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정원사에게 등을 맡기며 도망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뒷문 근처에서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태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위급하게 가셔야 해서 그래요. 긴 말씀 못 드립니다. 경비원은 의아해했지만 응급 상황이라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조심히 모시고 가시고요. 태수는 대성을 업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오래된 경차에 대성을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자네 집으로 가자.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차는 어둠 속을 달려 시골로 향했습니다.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렇게 회장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재현 사장님이 찾으시면. 괜찮다.
그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대성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태수의 작은 시골 오두막이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지금의 대성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좁고 초라하지만 고맙다, 태수야. 정말 고맙다. 대성은 태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을 권력과 부로 살아온 그가 이렇게 소박한 시골집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의 작은 시골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대성은 몸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렸어요. 태수는 밤새 대성을 돌보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까요? 아니다. 괜찮다. 조금만 쉬면 될 거야. 대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태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앓던 대성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순옥이랑 함께 살려던 집이었어. 태수는 그 이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 그것은 태수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순옥이 제 어머니 성함입니다.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성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피가 흐른다는 거 예전부터 느꼈어.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성은 천천히 눈을 뜨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순옥이, 내 어머니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여자야. 그럴 리가.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대기업 회장에게 버림받았다고만. 맞다. 그 회장이 바로 나야. 대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차가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었다고. 순옥이를 사랑했지만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녀를 지킬 수 없었어. 태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살고 있는 거야. 대성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옥이가 너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내 정체를 밝히면 순옥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참았다고. 태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정원사로 이 집에 온 것도 내가 일부러 널 불렀어. 순옥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정원사 자리를 만들어서 널 불렀던 거야. 대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널 아들로 키울 기회를 놓쳤지만 이젠 같이 있고 싶다. 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장님을 원망하고 계셨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책임지지 않았냐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야. 대성은 태수의 손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강철 같은 의지로 살아온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태수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을 두었다는 게. 태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픔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순옥이는 끝까지 너에게 상처 주기 싫어했어. 나쁜 아버지를 둔 자식이라는 상처 대신 차라리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상처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야. 대성의 말에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태수는 대성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재현은 아버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평소 휠체어에 의존하던 아버지가 혼자서 어디 갈 수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안 계셔. 재현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아버님이 혼자서 어디 가실 수가 없잖아. 방도 비어 있고 휠체어도 그대로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재현은 당황하며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미경은 재빨리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아, 그게 새벽에 태수 씨가 회장님을 업고 나가시더라고요. 응급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정원사가 회장님을? 미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하시길래 그냥 보내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된 건가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정원사 놈이 아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간 거야? 미경이 재현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상해. 정원사가 왜 갑자기 회장님을 데리고 나가?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뭘 꾸민다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요양원 얘기를 꺼낸 바로 다음 날에 사라졌다고. 우연일 리 없어. 미경의 말에 재현은 점점 의심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럼 설마 아버지가 일부러? 당연하지. 아버님이 요양원 가기 싫어서 그 정원사를 꼬드긴 거야. 아니면 정원사가 아버님을 이용해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거고. 미경은 재현을 부추겼습니다. 그녀의 계산적인 머리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정원사, 뭔가 수상하다 했지?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님한테만 유독 친근하게 굴었잖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정원사 집 주소 알아봐. 분명히 거기에 숨어 있을 거야. 재현은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태수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윤태수 정원사 주소 좀 알려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후 태수의 시골 주소를 알아낸 재현은 미경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여보, 만약 정말 아버님이 거기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모셔와야지. 그리고 그 정원사 놈은 당장 해고시킬 거야. 한편 태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장님이 잠드신 틈을 타 대성의 여동생인 김영순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78세의 고모는 가족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고모님,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니? 표정이 심상치 않구나. 영수는 태수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고모님, 혹시 제 어머니 박순옥과 대성 회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영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수야, 내가 왜 그런 걸 묻니? 회장님께서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던 끝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 어머니 순옥이. 대성 오빠가 너에게 말 못한 죄를 짊어지고 살았어. 태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성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였습니까? 대성 오빠는 순옥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략 결혼을 한 후였지. 사회적 체면과 책임 때문에 순옥이를 지킬 수 없었던 거야. 영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너를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대성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지. 그럼 저는 정말로. 그래, 너는 대성 오빠의 친아들이야. 혈육이라고. 태수는 대성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지금까지 외면당했다는 기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고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야, 대성 오빠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너를 지켜보고 싶어도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거야. 이제라도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는 게 어떨까? 그때 영순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재영과 미경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태수는 급히 영순에게 인사를 드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재현 부부와 마주치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재현은 영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님, 저 재현입니다. 아버지 일로 급히 찾아왔어요. 영순은 문을 열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혹시 여기 오신 적 있나요? 아니, 대성이가 왜 여기 와? 영순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영순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시골 오두막 앞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과 미경이 차에서 내리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태수 씨,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경도 팔짱을 끼고 태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집 안에 계십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진정하려고 했어요. 회장님께서 원하셔서 제가 모시고 온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오고 싶어 하겠어? 재현은 태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성은 아들을 마주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재현아. 대성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이런 곳에서 왜 이러세요? 나는 여기가 좋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재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 뒤따라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아버님, 정말 여기서 지내실 생각이세요? 이런 허름한 곳에서? 허름해도 마음이 편하다.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대성의 말에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대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내 모르게 사인받으려 했던 것도 알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도 다 들었다. 재영과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던 일이었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아버지 건강을 걱정해서 건강을 걱정한다고?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거 아니고. 대성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죽기 전에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미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번 주 안에 서명만 받으면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한 말도 다 들었어.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재현은 아버지의 분노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령 그렇다 해도 왜 하필 정원사와 함께 계세요? 대체 정원사랑 뭐가 있는 겁니까? 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현아, 그만해라. 태수는 내 아들이다.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요? 들었잖아. 태수는 내 친아들이야. 너의 형이라고. 재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재현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래요? 그럼 유산도 반으로 나누시겠다는 겁니까? 미경의 노골적인 말에 대성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유산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한테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냐?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정원사가 반을 가져간다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재현도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설마 정말로 그 사람이 형이라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 혈육이 증거가 필요하냐? 태수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럼 뭐하러 우리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재현이 태수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정원사 노릇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산 거지? 계획적이었구나.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태수도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왜 하필 우리 집 정원사가 됐어? 우연이라고? 재현의 추궁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대성이 일부러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방금 전에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재현아, 그만해. 태수, 네 형을 괴롭히지 마라. 대성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재현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그때 갑자기 대성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태수가 급히 대성을 붙잡았습니다. 대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왔어요. 아버지, 재현도 놀라서 다가왔지만 대성은 태수에게만 손을 뻗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대성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경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성이 쓰러진 후 태수는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재현과 미경은 당황해하며 서 있었지만 태수는 침착하게 대성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점검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대성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수야, 약, 심장약. 태수는 대성의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대성은 평소에도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심장이 안 좋으신데 이런 충격을 받으시면. 하지만 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병원에 가면 저놈들이 또 요양원에 가둬버릴 거야. 재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심장병이 악화되면 위험해요.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이놈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대성의 말에 재현은 뻔뻔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오로지 아버지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돈을 걱정하는 거겠지. 미경도 거들어 나섰어요. 아버님,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님한테는 더 좋은 곳이라고요. 시끄럽다. 그때 대성은 갑자기 자신의 가슴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더니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현과 미경은
그 글씨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재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집에서 챙겨나왔다.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설마 그 안에 이상한 걸 써놓으신 건 아니죠? 심장병 때문에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쓰신 거 아니에요? 정신이 흐리다고? 내가 니놈들보다 정신이 훨씬 맑다. 걱정하지 마라. 대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태수야, 이 봉투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순 고모한테 가져가. 고모가 증인이 되어줄 거야.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재현이 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놓으세요. 아저씨가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대성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그동안 너무 듣고 싶었다. 태수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대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뭐예요? 저는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 어떤 막대먹은 친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냐? 아니,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재현은 뻔뻔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미경도 거들어 나섰어요. 맞아요. 오히려 저 정원사가 아버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용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뭐냐?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재산 분배나 계산하고 있잖아. 죽음을 기다린다니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미경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현이 태수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봉투 당장 내놓으세요. 재현아, 손대지 마라. 대성이 소리쳤지만 재현은 태수에게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고 미경이까지 가세에 둘이서 달려들며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대성이 또다시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또 심장이. 태수는 급히 대성을 눕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재현이 재빨리 태수의 손에 있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됐다. 재현이 봉투를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걱정 끝이네. 하지만 그 순간 대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헛수고야. 재현과 미경이 깜짝 놀라며 대성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영순 고모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걸 빼앗아도 소용없어. 대성은 힘들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진실을 증명해 줄 거야. 미경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고모님이 뭘 안다는 거예요? 태수가 내 친아들이라는 것도 다 증명해 줄 거야. 재현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고모님이 확인해봐라 이것들아. 대성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수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을 떠다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리며 돌봤어요. 재현과 미경은 불안에 빠진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대성은 또 한 번 심한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맥박도 약해지고 호흡도 불규칙해졌어요. 태수야 고마웠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대성은 마지막 순간에도 태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수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대성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대성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재현과 미경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보다 영순 고모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여보, 당장 고모님한테 가야 해. 정말로 뭔가 알고 계신다면. 재현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산이 더 걱정되는 그들이었어요.
대성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강남의 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그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본 태수는 끝자리에서 조용히 조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정원사 아니야? 왜 정원사가 상주석에 앉아있지? 조문객들은 태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재영과 미경은 체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저택으로 왔습니다. 재현 부부와 태수 그리고 영순 고모가 거실에 모였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재현이 가져온 유언장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본인 김대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윤태수를 친자식으로 인정하며 본체와 별장 그리고 정원부지 일체를 윤태수에게 물려준다. 또한 회사 지분의 30%를 윤태수에게 상속한다. 미경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아버님 아들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고 고인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다만 친자 관계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현도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이 아버지를 조종해서 유언장을 쓰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영순 고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면 이미 해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대성 오빠의 아들인지 궁금해서 몰래 검사를 의뢰했었어. 결과는 태수가 대성 오빠의 친아들이 맞다고 나왔다. 영수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봐, 친자 확률 99.9%라고 나와 있잖아. 재현은 그 서류를 받아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태수가 자신의 이복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곧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효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라고요. 게다가 저 정원사가 아버지를 세뇌시켜서 쓰게 만든 거예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미경도 거들어 나섰습니다. 맞아요. 15년 동안 정원사 노릇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거죠. 저희는 소송을 걸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영순 고모가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재현아, 너 정말 그럴 거냐? 아버지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고모님은 빠지세요. 이건 직계 가족 문제예요. 미경이 영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모님도 저 정원사와 짜고 거짓 증언하신 거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됐을 수 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영순이 화를 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15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아버님을 이용했는지. 영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대성 오빠가 몰래 찍어둔 태수 사진들이야. 사진에는 어린 태수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대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재현은 그 사진들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재현아,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냐? 영순이 분노했지만 재현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어요. 이 유언장이 얼마나 황당한 조작인지 법정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미경도 악독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원사 노릇하면서 착한 척 연기한 거죠? 이제 다 끝났어요. 태수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저는 진짜로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집 정원사가 됐어요? 우연이라고 하실 건가요? 재현이 태수를 몰아붙였습니다.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법적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현이 변호사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영순 고모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실망? 오히려 아버지가 저런 놈한테 속아서 저희가 실망이에요. 재현의 말에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마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후 정말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재현 부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영순 고모의 증언, 그리고 대성이 남긴 사진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법정에서도 재현 부부의 억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유 원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이제 정식으로 저택의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정원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성이 사랑했던 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영순 고모가 산책을 나왔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수야, 회사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영순이 궁금해했습니다. 태수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회사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재현 씨가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분이 있으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잖아. 그것도 재현 씨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영수는 태수의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재현이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는데도 오히려 배려를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재현과 미경은 작은 아파트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겨우 유지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의 수익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인맥으로 유지되던 사업이었는데 그것들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태수 씨가 배당금을 포기해줘서 현금 흐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재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태수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태수는 저택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채를 개조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태수야,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영순 고모가 시설을 둘러보며 칭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재현이 예고 없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복지시설 개방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재현 씨,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시설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태수 씨가 배당금을 포기해 주신 덕분에. 당연한 거죠. 회사가 어려운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태수의 말에 재현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형님 같아요. 재현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재현 씨, 말 놓으세요. 제가 동생인데요. 재현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현아. 네, 형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재현의 웃음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태수의 웃음에는 따뜻한 용서가 스며 있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웃음이 형제가 되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이 정원이 정말 그리워서.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대환영이야. 그 후로 재현은 가끔씩 저택을 찾아와 정원을 거닐곤 했습니다. 태수와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갔어요. 1년 후 재현의 회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은 사회적 평판이 회사에도 도움이 된 것이었어요. 형님, 이제 배당금을 드려야겠어요. 재현이 태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직 회사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잖아. 그래도 형님 몫은 드려야죠. 그게 도리예요. 재현은 이제 진심으로 태수를 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받은 배당금을 모두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기른 채소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소박하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정원에서 태수와 재현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은 형제로 지내는 모습이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대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원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대성이 평생 가꾸고 사랑했던 이 정원에서 그의 두 아들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정원은 정말 우리 모두의 정원이네. 태수의 말에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두 형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혈연이 가족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태수와 재현에게 있어 아버지 대성의 마지막 선물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진정한 형제가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상처도, 어떤 오해도 결국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정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